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 심화 문제집 공부법이라는 주제로 설명회를 합니다. 오늘 할 내용은 일부 왜 수학 심화를 어려워할까? 원인이 여러 가지거든요. 그 원인마다 해결책이 달라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르시고 하기 쉬워요. 일부 최악의 심화 문제집 공부법이 있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안 좋은 방법으로 심화 문제집을 공부하세요. 그래서 원하는 결과는 못 얻고 부작용만 잔뜩 생깁니다. 세 번째가 학생 수준에 따라서 심화 문제집을 공부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고, 4부가 부모표로 집에서 공부할 때 어떻게 하면 좋으신지 안내드리고, 마지막에 정리하고 마칠게요. 1부부터 친자감별기 우스개로 심화 문제집 공부하시다가 힘들어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셔서 친자감별기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저는 김종명이라고 하고요. 서울대 수학과 졸업하고 CMS 연구소, 또 CMS 연구소 부소장, 그 외에 재수생까지 수업을 많이 했습니다. 한 25년 가까이 수업을 했네요. 많이 했다고 전문가는 아닌데, 그래도 듣보잡은 아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적었습니다. 심화 문제집 이거가 유행을 한 게 최근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옛날부터 심화가 중요한 건 아셨지만 최근에 유행을 더 많이 하면서 최상위 수학 초등 기준으로 중등에서 A급 수학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최상위 수학 말고 왕수학, 왕문제, 왕중왕문제 이런 것까지 다 풀리시는 분, 심화 문제집을 몇 권씩 풀리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위험한 방식으로 하시는 경우도 많고, 또 원하는 효과를 못 얻는 경우가 많으세요. 대표적인 게 별표부터 치는 학생이 있어요. 또 부모님이 가르치시다 보면은 성질이 나요. 책 찢으시는 분도 봤고요. 많습니다. 실명도 많이 하시고, 아이는 몸을 비비틀고 있고, 가르쳐줬는데 기억 못하고, 그 다음에 심화 문제를 잘 풀게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셔요. 답답하죠. 답답한 경우가 많은데, 이게 우리 집 이야기냐? 괜찮습니다. 여기 보이시라는 분인데, 여기 오신 학부모 대부분이 같은 고민 안고 계십니다. 답답하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아셔야 되는 게, 어려운 문제 푸는 힘, 수학 머리라고도 하죠. 타고나는 거 아닐까요? 타고난다. 타고난 재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워요. 이런 오해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어땠냐면 서울대 수학과를 갔더니, 와, 쟤는 진짜 머리 좋다, 와, 타고났다, 나는 죽었다 깨나도 쟤를 못 따라간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깨지게 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제가 사부님으로 모시는 폴리아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그 책을 제가 학원에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는 초기에 읽었어요. 읽고 나니까 거기서는 문제 해결력은 타고난 머리에 영역이 있지만 후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에 가깝다, 또는 근육같이 그런 머리가 자란다, 그런 취지의 책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나 방법론을 집대성해 놓은 책이에요. 그 책을 읽고 저희가 사고력 수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썼고, 수업할 때도 많이 썼는데, 하면서 그분 말씀이 참말이다 많이 느낍니다. 이번에 저희 학원 학생이 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 KMO 금메달 땄거든요. 이 학생이 처음 저희 학원에 왔을 때 2학년 때인가 왔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레벨이라고는 안 하는데 진도라고 표현하는데, 진도가 제일 늦은 반 중에 한 반에 있었어요. 입학시험 성적이 아주 낮았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사고력 수학을 하고 또 문제개력 수학을 하고 교과를 하고 하면서 점점 반이 올라가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학원 중간쯤 하는 반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선생님한테 몇 가지 보고를 듣고 학부모님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학생을 제가 관찰하고, 이 학생은 제일 진도가 빠른 반이 한번 올려볼 만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을 제가 수업하고 있었어요. 마침 그 학년의 진도가 제일 빠른 반 4학년 올라갈 때 제 반에 넣었어요. 그리고 교과 진도도 거의 제 진도 하던 학생이었는데 진도를 땡겨줬어요. 그리고 문제개력 수학이라고 부르는 문제집도 같이 풀게 했어요. 그래서 사고력을 높은 반 올리고, 교과 진도도 선행을 땡기고, 또 문제개력 전문 교재도 같이 풀고, 그렇게 했는데 이 학생이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중1 때 5월 달에 친 KMO에서 금상을 땄어요. 진짜 머리 개발됩니다. 그 학생이 처음에는 그만큼 머리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저희가 좋은 방법 알려주고 학생이 그 좋은 방법 따라서 열심히 노력했더니 쫙 성장해서, 그런 경우는 한두 건이 아닙니다. 학부모님, 우리 애는 문과예요. 아니요, 저 영재고 갈 수 있어요. 한번 노력해보세요. 문과라니까요. 그러고 성대경시를 한번 치신 거예요. 입증을 하려고 했더니 평균보다 많이 미친 거예요. 보세요, 우리 애 평균보다 미치잖아요. 문과라니까요. 애 아빠도 문과고 저도 문과라니까요. 근데 걔 경기 영재고 갔어요. 또 다른 경우 있어요. 어머님이 수학 교사세요. 고등학교 위에 누나들 둘을 다 좀 명문대를 보내신 분이에요. 고등학교 수학선생님이시니까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보셨겠어요. 그래서 우리 애는 그런 머리 아니에요 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사고력 수업 해보니까 자질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끌어줍시다 해서 저희가 우겨가지고 끌어가지고, 그 학생 저희 아들하고 동갑인데 경기 영재고 갔어요. 한두 건이 아닙니다. 많습니다. 문제 해결력, 수학머리는 후천적으로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술 또는 근육 같은 겁니다. 근육은 하면 커지는 거 알잖아요. 하면
잘 개발하면 개발됩니다. 일단 요거를 깔고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그냥 타고난 수학머리라고 생각하면 심화 문제집은 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문제를 외우자밖에 못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발됩니다. 단순히 어려운 문제 풀는 요령, 또 잘 기억하는 요령 알려드리는 거 아니고요. 문제 해결해 주기는 최악의 공부법을 이따 알아볼 건데 그걸 피하고 아이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고 또 여러분이 코치가 되시는 법. 혼내는 사람이 아니고 머리를 이제 꽃 피우게 하는 코치가 되는 법 알려드릴게요. 오늘 설명이 끝나면 아이의 별표를 보며 화를 내는 대신 아이의 성장을 읽어내는 전문가가 되실 겁니다. 우리 아이 잠재력을 잘 키워보자고요. 자, 갑니다. 이분은 문제 해결력을 죽이는 최악의 공부법을 할게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타고난 머리가 꼭 1등 아니에요. 잘못된 방법이 배신한 거예요. 수능과 내신은 좋은 방법으로 많이 공부하면 평범한 학생도 비범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 다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재수해서 5등급이었던 학생, 재수하고 5등급, 전체 9등급 중에서 5등급이면 중간 약간 밑에거든요. 전국 단위에서. 그런 학생 제가 석 달 가르치고 재수 학원에 갔어요. 그리고 그 학생 1등급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 제가 많습니다. 많고요. 하면은 됩니다. 영재고를 간다. 그건 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영재성을 좀 강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소질, 자질, 기질이 필요한데 수능하고 내신은 안 그래요. 이거는 보통 교육 과정이잖아요.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교육 과정이 설계되어 있고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쁜 방법으로 해서 그렇지 좋은 방법으로 많이 하면은 다 됩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리는데 다 됩니다. 이건 제가 22년째 많이 경험했습니다. 수학 공부가 어떤 건지를 조금 아셔야 됩니다. 건축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가 건물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 먼저 몇 가지 기술이 있어야 돼요. 포크레인 사용법, 덤프트럭 사용법, 불도저 사용법 이런 거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흙을 위에서 파내는 법, 어느 정도 파내면 경사로를 따라 내려가서 위로 파올리는 법, 포크레인으로 파다가 바위가 났을 때 바위를 피해서 파는 법,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물 흐르길 때 옆에 뭘 박아가지고 파내고 그런 식으로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 유형마다 포크레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유형을 배우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요겁니다. 개념, 원리, 유형, 하나의 도구 사용법이에요. 유형까지도. 유형이 아까 바위가 나올 때 어떻게 한다. 흙이 깊이 팔 때는 경사로로 내려간다. 물은 흙일 때는 뭐 박아놓은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거까지가 사실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공식이라고 하는 것도 개념, 그 원리죠. 그래서 개념을 배운다 할 때는 유형까지예요. 전형적인 사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면 포크레인 사용법을 어느 정도 알죠. 시동 걸고 뭐 팔 움직이고 이런 기본 연산 훈련이고 유형마다 좀 배우고 이런 것까지 했어요. 근데 그거로 건물을 지을 수 있나요? 아니죠. 설계도를 그리고 도구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하다가 보면 별별 일이 다 생긴단 말이에요.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민원이 들을 수도 있고 너무 좁아서 큰 덤프트럭이 못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 때마다 어떻게 해가지고 집을 완성하는 건축 기술, 요게 문제 해결력이에요. 요게 심화 문제입니다. 요게 심화입니다. 우리 교과에서는 심화라고 하죠. 그러면 좋은 도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수학 공부시킬 때 포크레인 사용법, 포크레인 유형별 사용법 이런 것만 잔뜩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건축가는 안 돼요. 진짜 제대로 된 건축가가 되려면 어떤 현장에서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2등급, 1등급, 상위 10 안에 들려면 이게 수능이나 내신에서 기본기는 할 줄 아느냐. 자동차로 치면은 시동 걸고 왔다 갔다 하고 코스 운전하고 요게 기본 개념 원리예요. 그 다음에 도로 연수하는 거 그런 것까지가 유형이에요. 요거까지 다 했다고 해서 운전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능에서는 기본 운전할 줄 알면 3등급, 10몇 프로 10% 후반대까지가 딱 나와요. 그 이상을 넘어가는 건 심화를 해야 돼요. 즉 처음 보는 문제, 낯선 문제, 또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공부시키는 게 기본 사용법까지만 시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심화 문제 어렵잖아요. 문제가 어렵다고 할 때 그 어려움의 종류를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어려움마다 우리 아이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어려움의 종류를 보셔야 돼요. 일단 낮은 수준의 어려움, 타임어택, 시간 안에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느냐. 이 훈련이 필요한 경우 있어요. 이것도 심화 문제에서 많이 나오고 특히 내신 심화에서 중요하죠. 그래서 계산 훈련 해야 돼요. 또 실수 잡아야 돼요. 함정이 안 빠지는 훈련 해야 돼요. 하지만 이거는 높은 수준의 어려움은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어릴 때는 집중력이 약해서 그냥 실수를 해요. 6이라고 풀어놓고 옮겨 적다가 8이라고 쓸 수 있는 게 어린아이들이에요. 그거는 뭐 혼낸다고 해서 잡아지지 않아요. 그냥 기다려 주셔야 돼요. 이 아이가 근본적인 본질을 할 줄 알면 봐주셔야 돼요. 이게 습관으로 굳어지지 않겠냐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좋아지니까 너무 요 실수 잡는 데만 얽매이시면 안 돼요. 그리고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학부모님들은 수학이 연산이 중요하다고 해서 연산의 에너지에 %씩 쏟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저학년 때는 연산이 비중이 높죠. 근데 그게 수학의 근본 아니죠. 고등부생한테 여쭤보십시오. 연산은 그냥 원 오브 댐의 기술이에요.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비유하자면 포크레인 시동 걸고 뭐 팔 움직이고 땅 파서 윙 옆으로 들어서 덤퍼뜨기 싣고 이 훈련만 계속 하는 거예요. 꼭 해야 되지만 그것만 해서는 안 되죠. 근데 그것만 시키시는 분 많아요. 심지어 틀린다고 계속 반복시켜서 애 질리게 만드는 분.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훈련은 해야 되는데 이 훈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른 도구를 도입해야 돼요. 저희는 반반 노트란 도구를 도입합니다. 반반 노트. 그 다음에 실수를 잡기 위해서 실수 사냥을 해요. 사냥. 요거는 한번 따로 저희 설명회를 한번 할게요. 실수를 줄이고 정확하게 하는 훈련은 따로 한번 할게요. 오늘 메인 주제는 아니니까 요건 넘어갈게요. 중간 수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도가 어떤 거냐면 문장이 길어요. 여기 있는 정보를 머리에 집어넣기 어려워요. 또 어떤 경우는 풀어본 문제와 유사하면 쉽고 풀어본 적이 없으면 어렵죠. 이게 중간 수준의 어려움이에요. 근데 많은 학원 심화 문제를 풀릴 때 유사도를 올리는 방법을 많이 써요. 이게 뭐냐면은 나올 만한 문제를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비슷하니까 풀어본 적이 있으니까 풀어요. 그래서 얘가 심화 문제 잘 푸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능력이 개발된 건 아니에요. 이렇게 훈련한 학생도 낯선 문제 만나면 또 못 풀어요. 능력을 개발한 게 아니고 유형을 다 암기시켜서 그래요. 근데 이거는 초등학교 때는 거의 모든 문제를 다 암기할 수 있어요. 몇 문제 유형이 몇 개 없거든요. 중학교도 성실한 학생이고 어느 정도 기억력이 있는 학생 또 어느 정도 응용력이 있는 학생이면 이 방법이 통해요. 나올 만한 심화 문제 다 풀리기. 근데 이게 진짜 독약입니다. 그거는 이따가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이따 알아볼게요. 진짜 심화는 요겁니다. 가시도, 복잡도, 자유도. 가시도가 낮다. 즉 잘 안 보인다. 어떤 개념, 어떤 원리를 써먹는지 잘 안 보여요. 시험 범위가 넓을수록 그러기 쉽죠. 문제가 창의적일수록 어떤 개념을 써야 될지 잘 몰라요. 복잡도는 뭐냐면 배웠던 유형이나 개념이나 공식을 한 3개 정도 결합하면 2점짜리 문제, 3개 정도 결합하면 3점짜리 문제, 한 8개 결합하면 4점짜리, 10몇 개 결합하면 킬러 문제, 이런 식으로 유형을 많이 결합해 놓은 거예요. 그게 복잡해서 어떤 유형이 어떻게 엮여 있는지가 잘 분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보통 수능 킬러 문제들이 요래요. 내신 킬러 문제도 요래요. 자유도는 복잡도 높은 문제하고 좀 달라요. 복잡도 높은 문제는 대충 어떤 유형, 어떤 단원인지는 알겠어. 요거는 수열 단원이네. 요거는 적분 쪽이네. 치환적분 쪽이네. 그건 알겠는데 어떤 거를 써먹어야 될지 어떻게 유형을 결합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고요. 자유도는 이게 뭘 해야 될지 아예 아무 감도 안 잡혀요. 이 길로 관련이 될 것 같고 저 길도 될 것 같고 이것도 될 것 같고 마치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인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모르는 상황. 완전 미지의 문제예요. 영재고 문제는 주로 이런 게 많고요. 수능 킬러 문제 중에 또 진짜 어려운 거, 내신 킬러 문제 진짜 어려운 건 요래요. 또 애들 입장에서는 공부는 하긴 했어. 출제자는 요 유형, 저 유형, 저 유형 이렇게 결합한 거라고 출제를 했는데 아이가 공부가 좀 덜 돼 있어요. 그럴 때는 자유도가 높은 문제처럼 보여요. 뭘 해야 될지 모른다 할 때. 그렇게 뭘 해야 될지 아예 감도 안 잡히는 문제가 자유도가 높은 문제예요. 속도와 정확도 또 이해도와 유사도를 높이는 거로는 상위 20% 상등급이거든요. 거기가 끝이에요. 3등급을 넘어서 2등급, 1등급 올라가는 건 잘 안 돼요. 진짜 상위권이 되려면 5, 6, 7번을 해결하는 능력을 해줘야 돼요. 모든 유형을 다 암기할 수 없으니까 암기가 아니고 능력을 안 배운 걸 풀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심화 문제집 하면은 5, 6, 7번을 기르는데 초점을 맞춰요. 특히나 학생이 어릴수록. 고등학생이면 능력을 개발 안 되더라도 내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심화 문제 유형이라도 외워야죠. 어쩔 수 없는데 그런 단계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심화 문제를 안 배워서도 풀 수 있는 그 능력, 그거를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데 능력을 길러줘야 돼요. 그게 5번, 6번, 7번 유형의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흔히 택하는 방법, 많은 양의 문제집을 풀려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를 다 풀게 만드는 방법의 단점. 고생은 2배로 하는데 효과는 절반. 지나친 스몰 스텝 함정을 해드릴게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문제집 기본서 한 권 해요. 중간에 센 같은 문제 기본서 한 권 더 해요. 응용서 한 권 해요. 준심화서 한 권 해요. 심화서 한 권 해요. 이렇게 문제집을 작은 난이도 단위로 난이도를 조금씩 올려가면서 여러 권을 풀리세요. 3권 하는 경우가 흔하고요. 5권 하는 경우도 봤어요. 그렇게 하면은 예를 들면은 초등과정에 최상위 하이레벨을 못 풀던 애가 이렇게 막 따라가면 최상위 하이레벨도 푸는 것 같은 거예요. 중등과정에 A급의 A스텝 못 풀던 애인데 문제집을 촘촘하게 깔아서 가면 푸는 것 같은 거예요. 풀려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A급 A스텝 풀 수 있네, 최상위 하이레벨 풀 수 있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 학생이 어려운 문제를 여러 번을 스몰 스텝으로 계단식으로 밟아서 올라가서 푸는 거는 많은 경우는 문제 유형이 외워져서 그래요. 완전 낯선 문제를 만났을 때 푸는 거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 보는 문제 띵 만나잖아요. 그러면 안 배웠어요. 가르쳐 주세요라고 해요.
1분도 안 돼서. 좀 더 생각해봐 하면 막 몸부림을 칩니다. 어린 학생일수록. 항의도 해요. 안 배웠는데 어떻게 풀어요? 생각해봤어요. 1분 생각해놓고 2분 생각해놓고 그래요. 이 학생은 밑에서 밑자락을 안 깔아주면 잘 못 푸는 경험을 많이 했고 그때마다 도움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진짜 낯선 문제를 푸는 힘은 없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 복잡도가 높은 문제, 가시도가 낮은 문제는 이렇게 여러 권을 풀면은 어떤 단원에 어떤 유형을 쓰는지가 눈에 보이거든요. 가시도가 높아지고 복잡해 보여도 비슷한 유형으로 계속 훈련했기 때문에 유형의 결합이 보여요. 그래서 풀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낯선 문제, 자유도가 높은 문제 나오면 못 푸는 거예요. 재수 1년을 해도 수능 킬러 문제 두세 문제를 결국 1년 동안 해도 잘 못 풀어요. 또 다른 단점이 있습니다. 근육이 자라지 않는 단점이 있는데 암기 과목으로 착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 학생들이 하는 게 안 배웠어요. 아니 배웠는데 까먹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봐 하면 안 배운다고 쉽게 포기해요. 이게 자기한테 빠르죠. 배워서 암기하면 훨씬 빨리 끝나니까. 배워서 암기하면 틀릴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나친 스몰 스텝을 너무 많이 하는 학생은 나중에 한계에 부딪혀요. 초등학교 때는 나올 수 있는 심화 문제를 거의 다 배울 수 있거든요. 근데 중학교 되면 좀 변형 문제가 많아지면서 점점 안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도 아주 성실한 학생, 그리고 기억력이 좋은 학생, 정리를 잘하는 학생, 주로 여학생들이 대응이 돼요. 중학교는 절대평가라서 90점 넘으면 A가 나오니까 한 95점 이상은 늘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는 순간 변형 문제가 말도 안 되게 많아져요. 그리고 중등하고 달리 심화 문제가 위로 엄청나게 많은 단계들이 생겨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많은 문제집을 푸는데 그래도 이 학생들이 심화 문제의 어느 벽 이상을 못 올라가는 거예요. 2등급 벽에서 끝나는 거예요. 학력 비교육특구 교육특구 아닌 데서 학교 내신 시험이 쉽게 나오는 데면 전교권에서 100점도 나오죠. 그런데 수능에서 걔들이 안 되죠. 전국에 고등학교 전교 1등 중에 한 60%는 수능 2등급도 채 못 받아요. 수능 상위 10%가 2등급이거든요. 4%가 1등급이에요. 요 1, 2등급, 특히 1등급 안에 드는 애들은 전국에 1667개인가 일반고가 있거든요. 거기 전교 1등이 문과 1명, 이과 1명 하면 2명이죠. 전교 문과 1등, 이과 1등 다 합치면 3,000명이 넘는데 걔들 중에 70% 이상은 2등급도 못 받아요. 수능 1, 2등급이 대부분을 정말 전국에서 인구 몇 명 안 되는 교육특구 애들이 다 받거든요. 요거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수능에서 서울대를 일반고에서 서울대를 가는 애가 인천 전체에 300만이 돼 있고 인천 전체에서 한 명입니다. 인천 전체에서 수능으로 서울대, 의대도 아니고 서울대를 가는 애가 한 명이에요. 충격적입니다. 얘들이 어떻게 했냐면 지나친 스몰 스텝으로 억지로 양을 늘려서 가시도를 올리고 복잡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암기식이죠. 암기식으로만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어려운 문제 못 풀죠. 자꾸 외우려고만. 이런 학생들을 저희가 교정하는데 꽤 걸려요. 저희 학원에 오면은 한 1년 가까이 걸립니다. 이게 지나친 스몰 스텝을 많이 하시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하는데 심화 문제가 안 풀립니다. 자꾸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애는 너무 힘들죠. 너무 고생스럽죠. 그러면 지나친 스몰 스텝을 하면 약속대련, 그런 약속대련만 잘하는 아이인 거죠. 범위가 뻔하고 나오는 유형이 뻔한 내신은 잘하지만 내신 교육특구의 심화 내신이거나 범위가 넓고 낯선 문제, 수능, 또 뭐 전국 모의고사 이런 데서 무너집니다. 타고난 머리 탓이 아니에요. 암기식, 스몰 스텝이라는 잘못된 공부 전략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유형 암기로 흐르지 않고 낯선 문제를 척척 풀어낼 수 있는 진짜 실력으로 만들려면 전략을 바꾸셔야 됩니다. 일단 요거를 깨달으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심화 문제집 풀릴 때 자꾸 가르쳐 주신다고요. 얘가 못 푸니까 문제집을 여러 권 풀리신다고요. 자꾸 오답노트 같은 거로 외우게 만들려고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애는 설명 들었는데도 좀 지나면 못 풀고 좀 지나면 까먹고 속이 터지고 싸우게 되고 화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방법이 문제입니다. 최악의 공부법을 유형별로 좀 해드릴게요. 풀이법 암기. 아까 말씀드렸죠. 유형별로 하고 비슷한 문제를 반복해서 푼다. 남이 풀어주는 거는 기억일 뿐이고 실력은 아닙니다. 배우지 않은 문제는 손도 못 대는 수동적인 태도가 생깁니다. 그때는 알았는데 시간이 지금 잘 잊어버리는 이유예요. 내비게이션 따라간 거 기억이 남던가요? 근데 지도 보고 혼자 찾아가면 한참 뒤에 가도 기억이 나거든요. 아이들이 암기식으로 하면 그냥 내비게이션 보고 자꾸 간 거예요. 두 번째, 지나치게 많은 학습량. 문제집 여러 권 풀리기 아까 말씀드렸죠. 스몰 스텝으로 해서 여러 권 풀려요. 그러니까 얘들이 깊이 생각 안 해요. 별표 치고 넘어갑니다. 많이 해야 되니까 오래 생각하고 있다가 숙제 덜 하면 혼나거든요. 나가 놀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별표 치고 빨리 끝내면 가르쳐주잖아. 그럼 빨리 끝나죠. 총 공부 시간이 짧죠. 게다가 아이들이 수학은 즐거운 도전과 탐험이 아니고 노동, 밥 먹고 살려고 억지로 일한다가 돼버리는 수학이 노동이 되죠. 제가 가르친 학생의 언니가 있었어요. 저희가 초등부만 가르칠 텐데 그때는 초기라 상대평가 때 언니가 분당에서 내신이 어렵기로 소문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기말고사를 너무 못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좀 분석해 달라는 거예요. 얘가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72점인가 받았어요.
그래서 가져오라고 공부했던 거 가져오고 학교 시험 문제 가져오라고 해서 제가 관찰을 했어요. 보니까 한 2,500문제 풀었더라고요. 기본수학권 풀고 센 풀고 뭐 RPM도 풀고 최고 수준도 풀고 최상위도 풀고 학교 프린트도 풀고 많이 풀었어요. 그 시험 범위가 기말고사 짧은 범위인데도 막 몇천 문제를 풀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 학생이 틀린 문제를 한 번 틀리고 또 다른 문제집에서 또 틀리고 다른 문제에서 또 틀리고 시험에서도 결국 틀렸더라고요. 공부했는 문제인데 살짝만 다른데도 틀리더라고요. 그 학생 입장에서는 똑같이 않으면은 응용력이 조금 약한 거일 수도 있죠. 그렇게 많으니까 소화불량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외우려다가 이제 머리가 터져버린 거죠. 2,500문제를 어떻게 외워요? 그러니까 혼자 푸는 힘이 없이 다 외워야 되니까 살짝만 바뀌어도 못 푸는. 또 많은 경우가 너무 어려운 문제집을 풀리시는 게 문제예요. 특히 요새 심화 문제집이 유행이라서 최상위는 기본으로 하는 걸 하고 거기에 왕수학, 왕문제, 왕중왕문제 이런 것도 풀리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풀기 어려운데 가르쳐 줘가면서 어려운 문제집 풀려요. 가르쳐 주세요. 오답하고. 이분들이 심화 문제 공부한 거는 중학교 내신, 고등 내신에서 심화 문제가 나오면 나올 만한 유형은 다 외워요. 학교 선생님 족보를 보고 이 학교는 이런 스타일의 심화를 내니까 나올 수 있는 거를 좀 쪽집게 선생님이 잘 뽑아가지고 외워가지고 내가 공부한 데서 나왔어. 내가 공부한 문제집에서 나왔어. 우리 쪽집게 선생님이 이제 찍어준 문제에서 나왔어. 그러면 잘 풀고 아니면 못 풀고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예요. 자꾸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만 심화를 극복하는 방법을 모르시니까 기초 체력, 머리 자체를 좋게 만들어서 문제 해결력 자체를 좋게 만들어서 심화 문제 푼다는 전공법을 모르시니까 자꾸 가시도를 올리고 복잡도를 낮추고 속도와 정확도 훈련을 자꾸 하고 그런 것만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집을 풀리세요. 근데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는 혼자 못 푸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냥 못 푸니까 자신감이 잃어요. 나는 이 어려운 문제 못 푸나 보다. 자꾸 외우려고 들죠. 못 풀면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면 외우고. 근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니까 몇 번 이제 틀리고 그러다가 이제 외워지고 그렇죠. 돈 받아서 암기하는 버릇까지 생기고 제일 나쁜 거는 사이가 나빠져요. 이거 해보시면은 어려운 문제집 풀면 애가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질이 나고 가르쳐줘서 부모는 기억나는 애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이거 몇 번 이야기해줬잖아 하면 애는 기가 죽고 있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좀 만만하게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게 해주세요. 특히 어릴수록. 앞으로 얘들이 가야 될 게 10년 넘게 남았는데 지금부터 심화 문제 암기하고 안 된다고 혼나가면서 노동을 하고 어떻게 수학을 오래 하겠어요? 어떻게 수학을 좋아하겠어요? 어떻게 어려운 문제 나오면 뭐 몇십 분이고 매달리고 있겠어요? 그래 돼야 머리가 좋아지는데 조금만 안 풀리면 알려주세요. 머리가 개발될 기회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정답률 70% 정도 하십시오. 전문가가 하면 정답률 50% 언더라도 컨트롤할 수 있는데 일반인이시면 그냥 안전하게 하십시오. 정답률 70% 나오는 데까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대신 다른 데서 머리를 개발하면 돼요. 그건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이가 해볼만 하다 해야 할 마음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기죽게 만들지 마세요. 근데 이걸 너무 어려운 문제집 많이 풀리세요. 요새 심화 문제집 유행하면서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옛날에 이만큼 아니었는데 한 5, 6년 전부터 심화 문제집 유행을 하면서 무슨 책이 있어요. 심화를 강조하는. 그 책이 히트치면서 심화 문제집 너무 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쳐서 오는 애들 너무 많이 봅니다. 제가 저희 학원 오픈하고 15년 동안 학생들 입학 테스트를 봤어요. 입학 테스트를 보면 무슨 문제집으로 공부했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 8,000명 통계를 내고 깜짝 놀란 신기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최상위 수학 또는 뭐 그 이상의 어려운 문제집을 공부했다는 학생하고요. 그냥 응용까지만 공부했다는 학생하고 비교를 하면요. 평균은 응용까지 공부한 학생이 높아요. 응용까지만 공부한 학생이 한 72점쯤 나오면 최상위까지 공부한 애는 50점대예요. 더 낮아요. 조금 말고 꽤 낮아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수학에 대한 감정도 조사를 하는데 수학 싫어요, 무서워요, 뭐 자신 없어요, 수학 이런 거에 최상위 공부한 애가 확실히 부정적 감정이 많아요. 응용까지만 공부한 애가 수학 재밌어요, 뭐 이런 식의 긍정적 감정이 높고요. 물론 최고점은 최상위까지 하는 애들이 더 높아요. 근데 걔들은 소수예요. 대부분은 성적이 낮습니다. 최상위를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앞에 저희 첫 번째 페이지가 공부했던 문제집을 적게 돼 있거든요. 최상위 적혀 있으면 보나마나 교과의 성적은 낮을 거로 봅니다. 그러면 8, 90%가 맞아요. 1, 20% 애들만 최상위 공부하고 성적이 높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에 지나치는 문제집을 많이 해요. 운동으로 치면 무거운 역기 들다가 근육이 생긴다니까 지나치게 무거운 거 들다가 어깨 나가고 뭐 운동으로 치면 오래 달려야 지구력이 길러진다고 하니까 너무 오래 달려서 무릎 나가고 이런 거예요. 부상이 생겨요. 그 대표적인 부상이 수학을 싫어하는 거. 그리고 대표적인 부상이 성적이 낮아요. 많이 했는데 성적이 낮아요. 어려움 갖지 마세요. 머리 좋게 만드는 다른 방법, 과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시키세요. 부상 생기다고 시키지 마시고요. 네 번째 최악의 공부법이 부실한 선행학습입니다. 깊이 있는 이해 없이 진도만 빨리 나가는 거예요. 선행 진도는 많이 나갔어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는 자기보다 진도가 느린 애보다 못 풀어요. 머리를 개발한 적이 없으니까 유형 암기로만 하는 학생은 선행을 많이 해도 잘 풀어요. 그래서 자기 머리로 곰곰이 생각하지 않고 뭘 배워서 공식으로 문제를 푸는 나쁜 버릇이 생겨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 중에 심화 문제를 X, Y 문자 써가지고 풀어주시는 분 계세요. 걔들이 다 성적이 안 좋아요. 수학을 싫어해요. 걔들이 다 낯선 문제 잘 못 풀어요.
초등학교에서 연립방식 문제도 막 나오거든요. 그게 연립방식의 기술을 배워서 풀다고 한 게 아니에요. 숫자를 집어넣어서 실험하고 관찰해서 풀라고 나오고, 아니면 그림 그리거나 뭐 그런 거로 풀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풀리거든요. 애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장비가 없어요. 포크레인을 몰라. 그래도 3만 가지고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니까. 그 과정에 머리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처음 보는 문제 만나도 내가 몰라서 못 푸는 건 아니야. 중장비를 안 갖추고 있어서 안 배워서 못 푸는 거야. 이 생각이 안 들고 달려들어 볼까 하면서 가지고 있는 사고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머리가 좋아지는 거, 재미도 있고 희열을 느끼는 건데, 그게 없어도 나 저거 알아 하면서 금방 떨다가 진짜 중요한 거는 놓쳐요. 그래서 부실한 선행학습하면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이거 수박 거달기 선행이라고 하는데, 개념 원리를 깊이 이해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심한 문제를 혼자 힘으로 푸는 것을 해가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배웠냐가 아니고 무엇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나 안 배우고, 그게 중요합니다. 포크레인 사용법, 유형별 사용법을 배웠다고 해서 건물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유형별 사용법을 자꾸 암기시키고 그러면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또 반대의 경우입니다. 아까 너무 어려운 문제집이나 지나친 선행학습은 부모가 과잉으로 많이 하는 경우인데요.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들 중에 우리 애는 머리가 안 되니까 여기까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라는 틀에 있는 문제까지 안 풀려요. 말하자면 중학교 같으면 센수학. 많은 중학교 중등부 학원들이 내신을 대비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내신에서 90점 넘으면 A니까 90점 넘을 때까지만 반복을 시켜요. 그 문제가 그닥 어렵지 않거든요. 중학교 90점이 심한 문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뻔한 문제를 대신 실수 없이 빠르게 풀 수 있도록 그까지만 시켜요. 센수와 비슷할 정도까지만. 그러면 그게 그 학생의 유리천장이 돼요. 그거를 못 넘어가요. 어려운 문제 나오면 자꾸 가르쳐줘 버려요. 닌 그럼 혼자 못 풀어. 머리가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배워서 해 라고 해서 자꾸 가르쳐 주세요. 그게 기대가 낮아서 그래. 우리 애는 머리가 안 돼서 못 푼다 생각하니까. 근데 도전할 기회를 좀 주세요. 암기 말고 도전할 기회를 좀 주세요. 미국에서 있었던 하이메 에스칼란테 선생님이 미국의 한 빈민가에 부임하신 거예요. 라틴 아메리카 학생들이 많이 사는 데고 학교를 졸업하는 애들이 별로 없는 동네예요. 미국은 뭐 공교육이 무너진 학교는 애들이 뭐 총 들고 있고 이러니까 갱 다니는 애도 있고 하니까 감히 선생님이 공부를 못 시키고 왔는데, 이 에스칼란테 선생님이 부임하셔서 수학선생님이거든요. 애들부터 붙잡고 나는 너희들 미국의 AP 시험이라고 있어요. 대학 과정을 선이수하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시험이죠. 이거를 시험 쳐서 통과하면 미국 대학에 아무 대학에 가더라도 미적분학을 시험 쳐서 통과하면 미적분학 3학점짜리 A를 받았으면 A 학점을 인정을 해줘요. 그걸 할 거야 하니까 다들 미쳤다고 했어요. 졸업하기도 어려운 애들이고, 미국은 수학이 수준별로 따로 교재가 있거든요. 제일 쉬운 수포자를 위한 기초수학도 잘 못하는 애들, 구구단 못하는 애들인데 얘들 데리고 AP 대학 과목을 한다고? 웃기지 마 했는데 이분이 해요. 이게 영화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영화 짧게 요약해서 하는 거를 봤는데 되게 감동적이에요. 학생들하고 밀당도 하고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해내서 해요. 더 감동적인 게 얘들이 AP 통과를 했거든요. 근데 이 시험을 주관하는 데서, 야 너네 같은 애들이 이 어려운 시험을,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통과할 리가 없어. 분명히 부정이 있었을 거야 해서 학점을 인정을 안 해줘요. 애들이 확 분노가 생기죠. 그런데 애들이 시험을 다시 치게 됐어요. 이번에는 직접 감독관이 와서 봐라 하고 시험을 쳤는데 애들이 다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AP A 학점을 받았고 AP 미적분학을 통과를 해요. 어느 정도냐면 나중에는 미국 전체의 일반고 고등학교 중에서 AP 시험 통과율이 제일 높은 학교 3등을 해요. 근데 1등, 2등은 뉴욕의 스프리 베서트 고등학교랑 까먹는데, 둘 다 우리나라로 치면 과학고, 특목고 애들이에요. 일반고 중에서는 얘들이 1등한 거예요. 그 정도까지 됩니다. 제가 수업하면서 부모님들이 포기하는데 제가 푸시해가지고 더 높은 레벨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이 안에는 거인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고등학교 수학생인데도 우리 애가 무슨요 하는데 영재고 가고, 우리 애는 문과예요 문과, 그러던 애도 영재고 가고 뭐 그런 거 제가 많이 봤습니다. 우리 아이는 거인이 있습니다. 저희는 도전을 시킵니다. 도전시키면 그만큼 잘합니다. 무리하게가 아니고 적절하게 도전을 시키면 우리가 믿는 만큼 잘해요. 여러분이 수능 8등급이면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8등급이면 하위 11%예요. 하위 11% 받았던 학생이 재수하면서, 그것도 문과에서 8등급이에요. 재수하면서 이과로 전환했어요. 그럼 이과로 가면 안 배웠던 수투니 미적분이 이런 거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이과로 가고 재수하고 시험 쳤는데 1등급 받아요. 상위사.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믿는 게 중요해요. 믿으면 아이들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자, 3부 수준별 심화문제집 공부법이에요. 현재 위치에 따라 공부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요걸 모르시니까 아이들하고 계속 싸우게 되고 실망하시게 됩니다. 하나씩 볼게요. 학생이 중하위권이다. 근데 상위권으로 도약하고 싶다 하시면 완전 학습 공부법을 하십시오. 뭐냐면요, 그 단원, 개념이나 원리 배우는 기본 지식을 완전히 공부하는 거예요. 개념하고 유형까지가 개념입니다. 유형을 완벽히가 중요해요. 안 풀릴 때 오랫동안 붙들고 있으라고 하지 마시고 3분, 5분도 많아요.
어떤 때는 3분도 아니고 1분만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답지나 선생님 도움 받으라고 하세요. 개념이나 유형은 그냥 빨리빨리 도움 받으세요. 센서로 치면 대표 문제예요. 대표 문제 잘 안 풀리면 대표 문제 위에 보면은 제목이 있고 개념이 어디 찾아야 되는지가 있어요. 그럼 앞으로 가서 개념을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보고 그래도 안 되면 뒤에 답지 보거나 선생님한테 도움 받거나 부모님한테 도움 받으라고 하세요. 이 단계는 이렇게 해서 개념하고 원리 지식을 완전 학습하는 단계예요. 심화 문제집 어설프게 할 단계가 아니에요. 공부할 때 유형서를 7회독을 해야 돼요. 7회독은 1회독부터 3회독까지는 다 풀어요. 맞거나 틀리거나 3번 풀어요. 많은 것 같은데 문제집 3번 푸는 것보다 한 권을 3번 푸는 게 더 낫습니다. 1 곱하기 3이 3권을 한 번씩 보는 것보다 월등히 유리합니다. 월등히. 시간도 짧아요. 3권을 한 번씩 풀면 5단만 하고 3권 푸는 것보다 훨씬 짧아요. 3회독을 하세요. 그 다음에 4회독부터 6회독은 틀린 것만 푸는 거예요. 여기는 모두 다 푸는 거고 7회독은 대표 문제 단어장이에요. 뭐냐면요. 센수학 같은 데 보면 대표 문제가 있어요. 대부분의 유형서는 박스로 뭔가 설명을 해놓고 뭐 제목 적어놓고 밑에 비슷한 문제가 쭉 달려 있거든요. 그게 유형이라고 해요. 유형의 대표 문제는 따로 모아가지고 단어장처럼 한두 페이지 다 모아요. 그러고 들고 다니면서 단어장 외우듯이 수시로 보고 외워야 돼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이게 위력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센수학을 고등과정 정도 되면 유형이 워낙 많거든요. 풀었는데 좀 지나면 머리에 뒤죽박죽이 돼 있어요. 그거를 대표 문제 단어장을 들고 다니면 뒤죽박죽 됐던 게 정리가 돼요. 머리에서. 자, 정리가 돼서 빨간색 긴목 양말은 여기 있지. 비 올 때 쓸만한 장갑은 여기 있지. 이렇게 착 꺼내 쓸 수 있어요. 근데 어슴푸레하게 어정쩡하게 몇 번 풀고 말잖아요. 그러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꺼내 쓸 수가 없어요. 복잡한 문제 만나면 뭐랑 뭐가 결합되는지 눈이 안 보여요. 문제를 보고 이게 뭐 어디였지? 이게 가시도가 낮다고 하죠. 가시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대표 문제 단어장을 최대덕 때까지 하는 게 이거 완전 학습이라고 해요. 요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학년이 낮을수록 1학년, 2학년, 3학년 때는 유형이 너무 적어서 7회독까지 할 건 없어요. 또 학생이 사고력이 강한 학생이면 7회독 안 해도 정리가 쫙 돼요. 그래서 학년이 낮거나 사고력이 강하거나 그러면은 회독수 좀 줄여놓으면 되는데 그래도 정리하는 단계는 꼭 있어야 돼요. 대표 문제 단어장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핵심은 반성이에요. 한 줄 풀이를 꼭 달아야 됩니다. 한 줄 풀이가 뭐냐면요. 틀렸어. 도움 받았어요. 그러고 나면 다시 풀잖아요. 꼭 해야 돼요. 손으로 다시 풀어야 돼요. 설명 듣고 끄덕끄덕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꼭 다시 풀어요. 근데 풀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이 문제는 어떻게 푼다라는 걸 한 줄로. 요게 요약이 여러분이 만약 고등학교 때 정석이라는 책을 공부하셨으면 정석이 빨간색으로 글자를 써서 정석 해놓고 써놓은 게 있어요. 대부분의 문제집마다 그 유형 밑에는 그 유형을 짧게 요약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한 줄 풀입니다. 중등 센수학 같으면 고등 센수학이나 뒤에 답지에 가면은 짧게 요약을 해놨어요. 한 줄 풀이로. 그게 한 줄 풀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쳐보면 초등 저학년일 때는 한 줄 풀이를 잘 못 따라요. 부모님이 좀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 문제와 저 문제의 풀이가 달라요. 두 개의 이 문제의 고유한 특징을 잡아서 한 줄 풀이를 해야 돼요. 그냥 잘 푼다, 그림 그려 푼다, 표 그려 푼다, 이건 한 줄 풀이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약분한 다음에 비교한다 하면 분모를 같게 만들어서 비교한다, 아니면 분자를 같게 만들어서 비교한다, 뭐 이런 게 한 줄 풀이에요. 그 문제의 고유한 특성을 잡아가지고 짧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한 줄 풀이까지 달아야지 머리에 인덱스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견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 놓은 어느 칸에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야 꺼냈을 때 분자를 갖게 하는 게 있었지. 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 분모를 보통 갖게 해서 비교하는데 분자를 갖게 해서 했지 하고 딱 꺼낼 수 있어요. 근데 오답만 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창고에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다음에 못 꺼냈어요. 오답해도 까먹어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고 마지막 정리를 안 해서 그래요. 한 줄 풀이 다는 거 시간 조금밖에 안 걸려요. 근데 이거 하고 안 하고 차이가 꺼냈을 때 너무 다르고요. 얼마나 기억이 오래 가느냐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한 줄 풀이, 대표 문제 단어장, 이 두 개가 핵심입니다. 무리한 심화 문제집 독입니다. 여기부터 완벽하게 해주세요. 요것만 하면 제가 고등학생 데리고도 테스트 해보고 중학생 데리고도 테스트 해봤는데 거기는 시험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등급으로 치면 수능 등급으로 치면 2등급 끄트머리 3등급 상단까지 가요. 2등급 끄트머리가 프로예요. 그러니까 5%까지도 가지는 것 같아요. 이게 3등급 상단, 3등급의 하단이 24%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2등급까지도 머리가 있던 학생을, 사고력이나 문제결력 개발해놨던 학생은 완전 학습법, 완전 학습만 했는데도 처음 만나는 심화 문제도 풀어내더라고요. 잘 풀어요. 왜냐하면 필요한 지식이 머리에 완전 체계적으로 짱짱하게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쏙쏙 필요한 걸 꺼내서 결합해가지고 딱 풀 수 있더라고요. 복잡도가 높아도 잘 풀어요. 그래서 기대 밖으로 2등급 상위 11% 안까지 들어가는 애들도 있어요. 1%는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2등급 끄트머리까지도 잘하면 가고 3등급 상단은 가요. 한 10몇까지는 가집니다. 요거 할 때까지는 어설프게 심화 문제집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응용까지만 하세요. 응용까지만.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한다? 센수학 정도만 바삭하게 해도 된다. 그 다음으로 갈게요. 자, 그렇게 해서 상위권이 됐어요. 상위권이 되면 그 다음에 최상위권 1등급까지 가자. 그때는 뭘 해야 되냐면 지식을 완전히 가지고 있는 건 안 되고 기초체력, 피지컬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피지컬 공부법이라고 합니다. 피지컬 자체를 길러야 돼요. 문제 해결력, 능력, 파워,
이 피지컬을 길러야 돼요. 근력 자체를 좋게 하고 민첩성을 좋게 하고 지구력을 좋게 하고 그래야 축구를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축구 기술만 자꾸 훈련하는 게 아니고 기초 체력 자체를 길러야 돼요. 자, 그래서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좋은 문제에 도전을 해야 돼요. 뭐가 좋은 문제냐? 이따 또 알려드릴게요. 일단 도전이 돼야 돼요. 그걸 어떻게? 아까는 3분에서 5분 정도 혼자 도전하라 였잖아요. 완전 학습법 할 때는. 근데 여기서는 10분은 혼자 낑낑거리게 해줘야 돼요. 혼자서 낑낑거리게. 그래서 부모님은 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스스로 생각을 주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얘가 10분, 20분을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안 풀리면 바로 아유 안 풀려요 도와주세요 하고 좀 더 해봐야 조금 있다가 안 풀린다 어떻게 해요 막 그래요. 그럴 때 필요한 게 과제 집착력이라고 해요. 이 과제 집착력을 길러 주셔야 되는데 이게 순환농법이에요. 문제 해결력을 기르려면 어려운 문제, 좋은 문제를 낑낑거리고 혼자 풀어야 돼. 그러려면 과제 집착력을 길러야 돼. 근데 과제 집착력을 기르려면 혼자서 낑낑거리다 성공하는 경험이 필요해. 근데 애는 낑낑거리지 않아. 그래서 과제 집착력이 있어야 어려운 문제 도전하지. 근데 과제 집착력을 기르면 어려운 문제에 성공해야 돼. 그래서 서로 순환농법인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게 사고력 수학이에요. 사고력 수학은 아이들이 만만하게 도전해서 점점점 눈덩이처럼 성공의 크기를 키워가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도 달려들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사고력 수학 같은 거로 과제 집착력을 길러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벌써 중학생이야. 5학년, 6학년이야. 과제 집착력을 기를 전문 프로그램, 사고력 수학 같은 전문 프로그램이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학생이 한 문제를 붙들고 낑낑거리는 의지력을 발동해야 돼요. 부모님은 그거를 기회를 주셔야 돼요. 설득도 하시고 좋은 쌤 만나서 자꾸 가르쳐주는 쌤 말고 좀 생각할 기회를 주셔야 되고 그리고 시간 여유를 주셔야 돼요. 문제집 많이 풀어 하면은 낑낑거리고 생각하다가는 숙제 다 못해서 혼나니까 문제수를 줄여주는 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수를 줄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때 쓸 수 있는 전략이 쐐기 전략입니다. 쐐기. 어떻게 하냐면요. 저희가 쓰는 방법인데 최상위 하이레벨을 다는 못 풀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문제만 풀리는 거예요. 그 전에 레벨업까지는 다 풀고 그러다 좀 지나면 2문제 푸는 거로 바꿔요. 좀 지나면 3문제. 하이레벨이 보통 8문제 있거든요. 이렇게 쐐기처럼 한 문제만 하자. 좀 만만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깊이 파고들면 쭉쭉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죠. 그래서 쐐기처럼 한 문제, 2문제 이렇게 문제수를 줄이면서 시간차를 두고 늘려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사고력 수학 같은 전문 프로그램이 없어도 조금씩 늡니다. 근데 여기는 제한 시간 좀 주셔야 돼요. 학생들이 10분, 어린이 같으면 10분 정도 맥시멈 하십시오. 오래 잘 못해요. 사고력 같은 전문 프로그램을 하면서 과제 집착력이 강하게 길러지려면 이걸 할 수 있는데 아닌 애들은 자빠지니까 이 정도만 하고 그다음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최상권이에요. 1등급은 나와. 근데 의대 가려면 상위 4%가 1등급이거든요. 프로 돼야 돼요. 극상위권이 돼야 가거든요. 극상위권, 이제 킬러, 중킬러까지 푸는 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피지컬을 기른다라도 안 되고 몰입공부법이란 걸 해야 돼요. 뭐냐면은 소수의 좋은 문제를 아까는 10분, 20분 제한 시간이 있었잖아요. 무제한 몰입을 하게 하는 거예요. 무제한 몰입. 풀릴 때까지 하나도 안 도와줘요. 끝까지 해봐. 근데 이 방법을 너무 어설프게 그냥 상위권 애한테 쓰면은 안 돼요. 상위권 애는 아직은 도움 받으면서 해야 돼요. 근데 1등급이야. 근데 거기서 몇 프로까지 극상위권이 되고 싶어. 그럴 때 그런 학생한테는 얘들은 이제 지식 공부는 끝나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진짜 머리 자체를 좋게 만드는 극단적인 방법이에요. 무제한 몰입법을 해야 돼요. 무제한 몰입법을 하는데 포스트잇 몰입법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포스트잇 몰입법. 요건 제가 지은 건데요. 포스트잇 몰입법이 뭐냐면은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한 문제를 포스트잇에 적으라고 해요. 앞으로 네 목표는 이 한 문제를 답지 안 보고 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만 하라고. 들고 다니면서 짜투리 시간에 네가 들고 다니면서 풀릴 때까지 풀어봐. 그러면은 문제수가 줄어드니까 좋죠. 그래서 하다가 보면 한 3일 해서 문제가 외워지거든요. 짜투리 시간만이에요. 메인 공부 시간이 하면은 진도를 못 나가니까. 그래서 기본 공부는 하면서 무제한 몰입하려면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짜투리 시간에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포스트잇이 필요 없어져요. 근데 그렇게 문제가 외워지고 하루 정도 지나면 풀려요. 자다가 깰 때 풀리고 샤워하다가 풀리고 멍하게 차 기다리다 확 풀리고 그래요. 유레카 그게 목욕탕에 있다가 유레카 되잖아요. 우리 인간이 무의식 중에 계속 문제를 푼대요. 몰입을 하면. 그러다가 의식이 약간 약해지는 순간 잘 때 멍 때릴 때 그럴 때 해보면 풀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기를 해야 돼요. 하나의 방법이 아니고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방법. 제가 고3 때 수능 쳐서 3등급 받았던 애를 가르쳤어요. 뭘 했냐면 얘가 9월 달에 이제 반수를 하는데 반수기 전까지 석 달을 저하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3등급이니까 기본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7년치인가 기출문제를 샀어요. 수능만 모의고사 빼고 그럼 문제가 안 많거든요. 수능 7년치 기출문제집 사서 걔랑 저랑 이렇게 해결했어요. 여기 있는 문제를 다 2가지 이상 방법으로 풀 거야. 선생님 저 고3 때 이거 다 풀어봤던 기출문제요. 저 답을 알아요. 풀이 알아요 하는 거예요. 알아. 네가 3등급이면 수능 기출문제는 어지간히 알겠지. 근데 모든 문제를 우리가 2가지 이상 방법으로 풀어보자 한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못 풀더라고요. 근데 저랑 같이 풀면서 했죠. 오히려 2점짜리 문제가 다른 방법이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2점짜리 쉬운 문제, 3점짜리, 4점짜리 킬러 문제 다 여러 가지 방법 풀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기를 하면서 그 7년치 기출문제를 다 끝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학생이 1등급 받았어요. 고려대 갔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기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뭘 하셔야 되냐면 재능이 아니라 노력. 타고난 머리가 아니고 몰입하면 풀 수 있어. 이게 성장 마인드셋인데요. 이걸 심어주셔야 돼요. 제가 마치 천재들 보면서 나는 안 되나 봐 해서 포기하게 하지 마시고 하면 돼. 이게 성장 마인드셋인데 이거를 좀 심어주셔야 되고 몰입을 평소에 경험시켜주면 좋습니다. 아까 포스트잇 몰입법 이런 거 참 좋고요. 그 전에 어릴 때 사고력 중에서 몰입을 유도하는 사고력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마침 저희가 8월 7일하고 8월 11일 두 번 몰입 캠프를 해요. 저희가 학생들이 3학년, 4학년, 5학년 대상으로 하는 캠프고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학만 해요. 그것도 막 양치기도 아니고 깊이 해서 하고 이걸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한 문제에 3시간씩 도전합니다. 처음에는 안 풀려요 하면 자빠지던 애들이 한 3시간째 한 문제를 푼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재밌게 몰입하면 재밌거든요. 그런 거를 저희 GTG 사고력이나 몰입 캠프 같은 거 이용해서 경험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문제 나도 들고 다니면서 계속 하고요. 맨날 며칠을 생각해요. 그러다가 딱 풀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머리 안에 신경소외도가 많이 자라 있어요. 뇌가 무거워져요. 무게가 증가합니다. 진짜 머리가 좋아져요. 몰입은 진짜 머리를 좋게 만들어요. 그러면 수준별로 어떻게 한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집에서 하실 때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비밀병기를 공개할게요.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고 한 단계 더 어려운 문제집을 풀 수 있습니다. 비법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지식이나 기술, 능력을 기르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이올린 훈련법이고 하나는 축구 훈련법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제가 비유를 드는 거예요. 바이올린 훈련법이 뭐냐면요. 바이올린 배울 때 기본기 하나하나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소리내게 반복 훈련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피아노 같으면은 바이엘 최근에 제가 안 해봐서 모르는데 단계가 있죠. 하나하나를 완전 마스터해가면서 해요. 그런 기본기 하나하나를 완전히 마스터한 다음에 그걸 연결해서 곡을 연주한다, 자유롭게 한다는 한참 뒤에 미션을 하죠. 이게 바이올린 훈련법이에요. 교과 시험 풀 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암기, 반복 이런 거를 많이 해요. 이것만 하면은 한 90%, 95%가 풀려요. 근데 변별력 문제를 또 다른 방법이 축구 훈련이 있습니다. 축구는 자세히 보십시오. 기본기 훈련하긴 해요. 근데 축구 훈련에 많은 거는 순간적으로 11명, 22명이 막 순간적으로 변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때는 내가 드리블해서 돌파해야지, 이쪽으로 해서 패스를 해야지, 바로 슛을 쏴야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때 유형별로 다 대응할 수가 없어요. 모든 유형은 다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필요한 능력이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라고 해요. 교과 심화 문제, 가시도가 낮고 복잡도가 높은 문제를 푸는 훈련을 교과 문제 해결력이라고 해요. 이 두 개가 달라요. 둘 다 해야 돼요.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잘 결합해서 어려운 문제, 복잡한 문제를 쪼개가 내가 아는 지식으로 환원해서 푸는 요 복잡도 높은 문제 푸는 훈련. 요거를 바이올린 훈련 또는 교과 문제 해결력이라고 부를게요. 또 다른 하나는 축구처럼 미리 유형화할 수 없는 그때그때 다른 상황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총동원해서 가장 적절하게 대응하는 그 훈련, 창의적 문제 해결력 훈련을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훈련이에요. 여기는 교과 심화 문제집을 많이 하죠. 교과 심화 문제집, 준심화, 심화 이런 식으로. 여기는 사고력 문제집을 많이 써요. 031, 필즈, 팩토 이런 거. 문제 유형이 좀 달라요. 최상위, 하이레벨 이런 거는 배운 지식을 어찌어찌 써먹는 게 많아요. 그런데 1031 같은 거는 배운 지식이 없어요. 배경 지식만 가지고 평소 가지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목표가 달라요. 바이올린 훈련은 교과 문제 해결력, 개념 원리를 정확히 학습하고 그거를 적절히 연결해서 하나의 곡을 연주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방식이고요. 이 방식은 단점이 완전 낯선 상황에 대응을 잘 못해요. 축구 훈련, 창의적 문제 해결력, 1031 같은 문제집, 사고력 문제집. 여기는 처음 보는 걸 생머리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는 게 달라요. 그러면 저희가 드리고 싶은 비법은 교과 심화 훈련에 축구 훈련을 섞어주세요. 어느 정도 심화 문제집 공부하는 시간에 약 4분의 1 아니면 3분의 1을 섞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심화 문제집 하이레벨을 3시간 공부한다. 그러면 얘를 1시간 정도 3대1 정도로 공부하는 거예요. 심화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문제집 하나도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해보면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길러놓은 애들이 평소에 생머리를 쓰면서 풀어놓으니까 교과 심화인데 자기가 어떤 유형을 적용하고 어떤 개념이 쓰이는지 안 떠오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잘 푼다니까요. 생머리를 쓸 줄 모르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 약한 애, 사고력이 약한 애들은 유형을 다 외워서 완전 아는 문제일 때만 겨우 풀 수 있어요. 조금 변형되면 잘 못 풀어. 그럼 또 새로운 유형이라고 또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고력이 강하고 창의적 문제력이 강한 애들은 하나의 유형하면 비슷한 다른 유형은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시간이 줄어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 지금 최상위 시키기도 바빠 죽겠는데 왕수학 하나 더 하는 게 낫지 않아요? 하실 때 최상위만 하시고 왕수학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1031이나 필기 수학 한 권 더 하세요. 심지어 학년이 어려요. 저학년이에요. 그러면 심화 문제집이 별게 없거든요. 1학년, 2학년 최상위 하시면 안 돼요. 개념 원리가 너무 없어서 뭐 유형이고 자시고 할 게 없거든요. 그 시간에는 그냥 기본이나 응용까지만 하시고 남는 시간에 사고력 문제집을 하세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전에 중하위권 학생들은 완전 학습을 하라고 했잖아요. 완전 학습하면서 심화 문제집 하지 말라고요. 응용까지만 하시고 남는 시간 조금의 시간을 내서 팩토나 1031이나 필지 같은 사고력 문제집을 더 하세요. 아니면 저희 GTG 같은 사고력 전문 프로그램 하면 더 좋고요. 그렇게 기초 체력을 길러놓고 낯선 상황에 알아서 생머리 쓰는 훈련을 해놓으면 배운 거를 이용하는 것도 더 잘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재미가 있다고 해요. 생각하는 재미가. 그래서 어려운 문제 나오면 더 달려들고 과제 집중력도 더 길러집니다. 시간이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그래서 바이올린 훈련, 축구 훈련을 섞으면 시너지가 생깁니다. 3시간, 1시간. 교과, 심화, 사고력 수학 3대1 정도. 이게 훨씬 진도도 잘 나가고 어려운 문제도 더 잘 풀어요. 문제집 레벨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이런 기초 체력을 기르는 사고력 수학을 해놓은 애들이 심화만 한 애보다 투입 시간은 똑같아요. 똑같이 4시간 투입했는데 시간 다 교과 심화 한 애랑 3시간 교과 심화, 1시간 사고력 한 애가 비교해보면 나중에 되면 교과 심화만 한 애는 계속 최상위 S만 하는데 얘들은 최상위 하이레벨까지 풀어내요. 다릅니다. 자, 이건 저희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 그럼 부모님 어떻게 하시냐? 교재를 잘 골라주세요. 아까 했던 섞어서 하시는 거 하고요. 또 난이도도 너무 쉬워도 너무 어려워도 안 되니까 난이도 적절하게 쉬고 문제가 좋은 문제가 많은 문제집을 골라주세요. 난이도는 정답률 50% 언더면 바로 스톱. 정답률 90% 넘으면 너무 시시한 문제. 70%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는 거 하세요. 그 다음에 좋은 문제, 나쁜 문제. 좋은 문제 많고 나쁜 문제 적은 문제집을 골라주세요. 네, 책 이름을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좋은 문제, 나쁜 문제 보는 안목을 길러드릴게요. 결론. 달락말락하게 너무 쉽지도 않고 너무 어렵지도 않은 문제집 고르시고 좋은 문제 많고 나쁜 문제 적은 문제집을 고르세요. 좋은 문제가 뭐냐? 도전적이고 흥미롭다. 중요한 수학적 개념을 담고 있다. 다양한 풀이법이 있다. 이걸 열린 문제라고 합니다. 현재 가진 지식을 끌어내서 더 높은 수준에서 재구성하게 만들어요. 대표적인 문제가 이런 거예요. 3분의 2, 네모분의 4, 5분의 4. 네모분의 3이랄까요? 이런 네모를 골라보세요. 분수의 크기 비교는 분모를 통분한다만 했던 애들은 이게 잘 못 푸는 거예요. 근데 분자를 똑같게 만들어도 크기가 비교되거든요. 그래서 분자를 똑같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분수의 크기에 대해서 분모를 통분해가지고 비교한다. 이 알고리즘만 고정되어 있던 애들한테 새로운 차원의 연결, 개념을 깨닫게 하죠. 아, 크기를 비교한다는 건 어느 하나를 똑같게 만들기만 하면 되는구나. 똑같게 만드는 방법은 비슷하구나. 공배수를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한 차원 높은 방법으로 재구성하기요. 이런 문제 좋은 문제죠. 추가 탐구로 확장할 여지가 충분하다. 삼각형일 때 성공했어. 그럼 사각형일 때 어떻게 될까? 오각형일 때 어떻게 되지? 이런 식으로 추가로 더 탐구할 여지가 있는 문제가 참 좋은 문제죠. 이런 문제가 좋은 문제고요. 나쁜 문제, 재미가 없어요. 교과 심화 문제 많은 건 재미가 없어요. 배경 지식하고 숙달된 기술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 복잡도만 높은 문제죠. 유형이 7, 8개씩 막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린애들한테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풀이와 답이 하나인 경우 있어요. 닫힌 문제. 이런 건 보통은 재미가 없어요. 외워야 돼. 이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해하기 어려운 긴 문장지. 쓸데없이 긴 문장지 있어요. 모 문제집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해는 되는데 푸는 아이디어도 또 오르는데 계산이 힘들어요. 함정을 파놨거나 아니면 계산이 굉장히 길거나 그런 거 지저분하고 까다로운 문제. 추가 탐구를 확장할 여지가 없어요. 예를 들면 교과 심화 문제집은 이렇게 생겼어요. 소수의 덧셈과 뺄셈이라는 단원이에요. 저 뒤에 가면 하이레벨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 문제는 소수가 점점점 커져요. 소수를 다 더하면 얼마냐 하는 문제. 얼핏 보면 소수가 쓰이죠. 근데 이 문제의 본질은 굉장히 많은 수인데 등차수열이에요. 그거의 합을 간단하게 구하는 문제예요. 등차수열의 합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쓰이는 숫자가 소수라고 해서 거기에 띡 박아놨어요. 근데 이 많은 등차수열을 일일이 안 더하고 간단하게 구하는 이 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한 문제로 끝날 거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깊이가 있고 여러 개로 파고 들어가야지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고력 문제집에서는 이게 한 단원이에요. 한 단원에 해당되는 거를 최상위에서는 한 문제로 처리하고 있어요. 또 다른 이제 어떤 속도의 합과차를 이용하는 문제 있어요. 뭐 터널을 지나가고 뭐 다리를 지나가고 이런 문제 있어요. 근데 쓰이는 숫자가 소수라고 여기에 띡 갖다 놨어요. 근데 사실 이게 한 단원이거든요. 한 단원에 해당하는 만큼 큰 문제인데 한 문제가 딸랑 나요.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심화 문제집은. 그래서 적절하지가 않죠. 최악이 위탁년 지식이 필요한 문제집이 많아요. 그런데 보면 뭐 문자를 써야 풀리는 게 있어요. 그거는 너무 안 좋죠. 그런 문제 걸러내 주셔야 돼요. 부모님이. 교육 방법. 최악은 맞다 틀리다. 100점이다 아니다. 틀리면 혼내고 맞으면 좋아하고. 이거 안 돼요. 틀리는 게 혼날 거리가 아니고 도전을 한 거잖아요. 과학자가 실험에서 첫 번째 결과가 안 날 때마다 막 혼나면은 실험을 하겠어요? 여러분이 수영을 배우는데 코치님이 한 번 팔 잘못하면 회원님 그렇게 아니고 이렇게 하라고요. 몇 번 알려줬잖아요. 이렇게 계속 구박만 하면은 수영하고 싶겠어요? 부정적 피드백. 여러분 이거 많이 하시게 돼요. 틀리면 치료. 잘할 때는 뭐라고 칭찬 안 하시잖아요.
앉아서 10분 공부한 거 안 하고 놀면 혼내잖아요. 10분이나 공부했는데 공부한 거 칭찬 잘 안 하게 되잖아요. 7개 맞고 3개 틀렸는데 3개 틀린 거 가지고 뭐라고 자꾸 가르쳐주고 혼내고 하잖아요. 7개나 맞았는데 다음에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자꾸 가르쳐주는 말 이런 거는 피하셔야 되고 못 풀었다 가르쳐주세요 하면 어디까지 이해되고 어디서부터 막히니 질문이 다르죠. 얘가 풀 거를 믿고 네가 생각한 거를 얼만큼은 했거든 애들이 그거를 되살려주잖아요. 구하는 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발문이라고 합니다. 발문. 학생이 생각을 굴릴 거리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근데 부모님 이걸 잘 못하세요. 전문적 훈련을 안 받아서 아 네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림 그려볼까? 풀을 그려볼까? 말로 된 걸 식으로 바꿔볼까? 기호를 해볼까? 이런 게 다 발문이에요. 그런 게 아이를 심화 문제를 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일반인은 어려우시니까 전문가 도움 받으시면 좋고요. 정 어려우시면 요것만 하세요. 구하는 게 뭐지? 주어진 게 뭐야? 숫자 몇 개 넣어봐. 그림 그려봐. 주어진 걸 어떻게 써먹지? 배운 것 중에 이가 관계 있는 게 뭐지? 요 정도의 질문이면 심화 문제의 한 5%가 풀립니다. 이 말로 하면 잘 모르시겠죠? 적어드릴까요? 구하는 게 뭐지? 주어진 게 뭐야? 배운 것 중에 써먹을 게 뭐야? 이것을 어떻게 써먹지? 실험해봐. 숫자 넣어서. 그 다음에 그림 그려봐. 구주 2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주 2배 실그예요. 요거 6개면 한 50% 풀립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면 여기까지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집에서 전문가 도움 받기 어렵다 하시면 답지 한 줄을 보여주세요. 센수학 같으면 어떤 개념이 쓰인다가 앞에 딱 나오거든요. 그거 보고 하라고 하세요. 아니면 책 찾아봐 해도 돼요. 책 찾아보고 풀어도 돼요. 애들이 앞에 좀 까먹은 게 있거든요. 지식을 보완해 주죠. 그래도 안 되면 답지 2줄, 3줄 보여주고 그래도 안 되면 작은 문제 풀어주셔도 돼요. 근데 이건 뭐 전문가가 아니면 어려우실 거고 그렇게 찾아봐, 책 찾아봐, 답지 한 줄씩 보여주기 이 정도만 하시면 집에서 얼추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GTG 온라인 사고력 수학이 있습니다. 요거 이용하십시오. 과제 집착력도 길러주고 학생들한테 발문도 해주고 그런 걸 합니다. 문의 전화 031-703-7072 아니면 뭐 인터넷으로 GTG 사고력 수학 뭐 이렇게 치시면 되고 서현 본접 이렇게 치셔도 되고 홈페이지 gtgmath.com 하셔도 됩니다. 홈페이지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 금방은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약한 문제 개혁은 개발할 수 있다. 아이는 우리가 믿는 만큼 잘한다. 최악의 공부법, 스몰 스텝, 지나친 스몰 스텝, 암기, 양치기, 부실한 선행, 낮은 기대 이런 걸 조심하십시오. 아이 수준에 맞게 맞춤 전략을 하십시오. 완전 학습, 피지컬 학습, 몰입 학습, 심화 플러스 사고력, 바이올린 플러스 축구. 1:1 요 정도 섞으세요. 정답 알려주시지 말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코치가 되십시오. 가르쳐주는 거 그래서 암기시키는 거를 여러분의 몫으로 하면 자꾸 싸우게 됩니다. 아이가 한심해 보입니다. 그냥 그러지 말고 믿고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십시오. 도와줄 때는 전문적으로 도와주세요. 발문 위주로. 근본적으로 결과가 아닌 과정을 칭찬하시고 답답해도 기다려주고 해냈을 때 함께 기뻐해주세요. 여러분이 칭찬하고 햇빛을 비추는 쪽으로 나누면 잘합니다. 돌고래를 때려서 점프하게 못 만들어요. 잘할 때 어쩌다 한번 잘할 때 칭찬해주면 점프를 합니다. 햇빛을 비춰주십시오. 마십시오. 그것이 가장 강력한 심화 공부법입니다. 자, 수학은 즐거운 도전과 탐험입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전 학년에 다 해당하는 것일까요? 일단 윗학년일수록 제가 말씀드린 수준별 학습법은 더 잘 적용하셔야 돼요. 그때는 교과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고등학생, 중학생쯤 되면 학년이 내려오잖아요. 7세부터 한 4학년까지라고 하면은 사고력 수학이라는 전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이용하시면은 조금 더 수월한 지름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큰 거는 비슷하고요. 그리고 학생한테 기회를 주고 암기가 아니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줘야 된다. 그거는 뭐 모든 학년에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데 저학년일 때는 암기의 유혹이 쉽게 빠져요. 스몰 스텝으로 문제 좀 많이만 풀리고 오답만 잘하면 다 푸는 것 같거든요. 잘 푸는 것 같거든요. 심지어 성대경시까지 금운동이 나와요. 유형이 뻔한 데서 나오니까. 물론 좀 더 어렵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려고 성대경시에는 암기가 불가능한 개수 세기를 자꾸 집어넣어 놓는데요. 그마저도 또 자꾸 연습하면 되거든요. 근데 진짜 능력이 길러졌냐 하면 아니에요. 그래서 저학년 때 그렇게 유형학습안에 그렇게 해서 성대경시에 상 탔던 애들이 3, 4학년 올라가면 우수수 떨어지죠. 제대로 된 전공법을 하십시오. 기초 체력을 기르는 걸 꼭 병행하셔야 돼요.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학년별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